자, 오늘 우리 내신 대비로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진도를 조금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지구과학 파트는 대기랑 수권, 그러니까 기권이랑 수권이 3학년 과정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권은 이미 다 완료를 했고 수권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이 뭐예요? 수권은 뭘 수권이라고 하지? 뭘 수권이라 할까? 물 숫자제? 그러니까 수권은 뭘 수권이라고 할까요? 빨리 말해봐요. 응? 물이 존재하는 곳. 물이 존재하는 곳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수권에 대해서 오늘 수권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참고로 지구계 하면 어떤 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첫 번째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게 뭐예요? 지권.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웠던 게 뭐야? 생물권이지. 그지? 생물권. 1학년 때 생물권, 2학년 1학기에 직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지금 기권 했고, 4학년이 왜 나와? 3학년 지금 2학기, 3학년 1학기죠. 1학기에 수권이 나오고, 또 1학년 2학기, 또 2학년 2학기에 지구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운동.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유나야 뭐 나와 우리? 그거 나오지. 우주. 별과 우주. 맞지? 그래서 우주가 나오는 게 외권입니다. 외권. 그럼 뭐야? 직권,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이렇게 지구계가 나뉘어져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직권이 우리가 광물, 암석, 그리고 판의 운동 이런 것들 했죠. 직권은 뭐가 직권이었어? 지구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구 중심까지. 지표에서 지구 중심 6,400km까지의 공간의 범위가 직권이었어. 그치? 그러면 기권은 뭐였습니까? 대기,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만들어지는 거, 강수 이론 이런 것까지 쭉쭉쭉 했죠. 그럼 기권이 어디가 기권이에요? 지표에서부터 밑으로 6,400km는 직권이었고, 지표에서부터 어디로? 위로 1,000km까지는 기권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수권은 뭡니까? 수권은 지구상에서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외권은 기권 바뀌고, 생물권은 뭘 얘기한다? 지구의 기권, 직권, 수권에 살고 있는 생물 플러스 뭐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그죠? 그래서 생물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생물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매번 했습니다. 선생님이 매번 무슨 건 나올 때마다 이거 정리해 줬거든. 기억나? 그죠? 그래서 무슨 건 하면 선생님이 맨날 이 부분을 정리해 줬는데, 자, 첫 번째 수권. 자, 수권 하기 전에 또 참고로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거 있어. 지구의 구성을 이야기할 때, 자, 지구의 구성을 얘기할 때 지구는 3분의 1이 육지이고 3분의 2가 바다이다. 이런 말 하죠. 맞아. 지구의 30%는 육지, 나머지 70%는 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의미하나요? 하면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을까? 아닐까? 수권이니까. 아닙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수권의 정의가 뭐냐면,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을 수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 어디에 있냐? 이 물들이 분포하는 영역이 수건인 거죠.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물은 상태 변화를 하면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또 기체인 수증기 이렇게 있었단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수건하기 전에 뭐 했어요? 기권했지? 기권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는 물은 액체, 고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의 형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기체 상태의 수증기는 뭘 만든다? 뭘 만든다? 기상현상. 그렇지. 요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 수증기는 뭐에 속한다? 기권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권의 정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분포하는 영역인데 여기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에서 그 분포하는 것의 수증기 상태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수권의 분포. 자, 수권의 분포는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아, 오늘 왜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데 계속 필기를 하고 있어? 나중에 필기 시간 줄 건데 설명드려야지. 너무 오랜만에 수업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다 까먹었지. 자, 수권의 분포는 간단해요. 자, 수권의 분포는 아까 지구가 3분의 1이 육지고 3분의 2가 바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육지에도 물이 존재하죠. 어떤 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지에서 사용하는 물. 뭐 있어? 강물, 호수물, 지하수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은 뭐밖에 없어요? 바닷물. 바닷물.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존재하는 물을 바다 해자 해서 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지에 존재하는 물은 육지에 존재하니까 무슨 물이겠어요? 바다 해, 해수. 땅 육, 육수. 맞아? 해수와 육수. 고기 육자야? 아니지, 땅 육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육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바다는 소금이 들어있어서 짜잖아. 근데 우리 육지에서 사용하는 물은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담백하죠? 짠맛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권은 해수와 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구 전체의 분포에서는 70%가 바다였죠. 그죠? 근데 바다에 존재하는 물 해수와 육지에 존재하는 물 담수의 비율을 보면 거의 얘가 다예요. 97.5%에 가까운 물이 바다에 있어. 자, 그러면 해수의 비율, 이 수권이라고 하는 게 수권의 비율이 100%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육지든 바다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을 100%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권이겠죠. 맞아? 100%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권인데 이 수권 중에서 해수가 몇 퍼센트? 97.5% 약. 왜냐하면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97.47%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97.47%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5%. 그럼 담수는 약 얼마겠습니까? 2.5%.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 2.53%. 맞아요. 2.53이면 딱 100 되나?
그래서 해수는 이걸로 끝이야. 수권의 분포에서 가장 많은 물이 존재하는 건 해수고 이만큼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지? 얘들아, 너네 낙동강 하구뚝 가봤어? 아니면 다대포 해수욕장 가봤어? 다대포 해수욕장 가는 길에 보면 막 강물이 계속 따라오잖아. 그 강이 컸어, 작았어? 어때? 아니면 서울 가봤니? 서울 못 가봤니? 서울 안 가봤어? 부산 촌놈들이 가? 서울 안 가봤나? 서울에 동작대교 무슨 대교 하는 그 대교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한리버제, 한강. 얘들아, 다 죽었니? 살았니? 이거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수업하면서 찍은 거랑 똑같이 나올걸? 니네 아무도 대답 안 해서. 정말 재밌다. 그러면 한강물이 어떨까? 많을까? 적을까? 건우야, 한강 건너갈 수 있겠나? 수영해서. 네. 진짜? 우와, 수영 엄청 잘하나 보네. 옛날에 어떤 대학생들이 그 포카칩 같이 안에 질소를 사면 과자 조금 넣어주는 그런 과자들 있지. 그거를 엄청 많이 연결해서 뗏목처럼 해서 한강을 건넌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강을 수영으로 횡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한강에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그걸 미적으로 묘사를 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들 한강에 가서 물을 바라보면서 자유낙하를 꿈꾸잖아. 그지? 그런 거 진짜 드라마에 너무 많이 나와서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의 목숨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의 양의 물이 한강? 얘들아, 그러면 우리 미국의 미시시피강, 아마존 이런 데 있는 강들이 작겠나? 엄청 크겠죠. 근데 그 강물을 다 합쳐봐야 해수에 비하면 진짜 코딱지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돼? 상상이 돼? 안 돼. 선생님도 상상이 안 돼. 그래서 혹자는 물탱크에 우리 만약에 어떤 아파트 한 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엄청나게 큰 물탱크가 아파트 옥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 물탱크 하나와 물 한 방울 정도라고 비교하면 육수와 담수가 비교될라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바다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해수는 바다에 있는 물이니까 이걸로 끝이야. 근데 담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담수의 종류 중에 빙하라고 있고요. 지하수라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수가 있습니다. 하천수는 뭐겠습니까? 강, 호수, 댐 등등등에 들어있는 물들. 근데 우리가 육지의 물 담수가 2.53%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2.53% 중에서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73%입니다. 2.5에서 1.7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 8, 5, 40, 8, 2, 16, 20, 8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맞지? 그러면 빙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육지의 물 중에 빙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하천수, 호수 이런 것들이 얼마 차지한다고? 0.01%. 그럼 여기는 지하수는 몇 퍼센트 남아요? 0.01% 빼고 나면 몇 퍼센트 남아요? 0. 자, 그러면 얘들아,
빙하가 1.73%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빙하가 뭔 것 같아요? 빙하가 뭐야? 빙하. 얼음. 그지? 근데 여러분들 빙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알아요? 자, 요 빙하는 자, 참고로 빙하의 종류를 따져볼게. 자, 빙하는 대륙빙하와 산악빙하가 있습니다. 얘들아, 빙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빙하는 얼음이야, 아니야? 얼음이지? 눈 얼음이야, 아니야? 눈이 내린다. 눈, 우리 빙정설에서 눈 했죠? 눈은 얼음이에요, 아니에요? 얼음이죠? 근데 눈과 얼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얼음, 근데 눈은 만지면 포슬포슬 하잖아. 근데 얼음인 빙하는 만지면 어떨까? 단단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고체 상태의 물이지만 빙하와 눈의 차이는 뭐의 차이일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빙하가 훨씬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밀도 차이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스키장에 가면 겨울에 스키장에 가면 스키 타고 내려올 때 막 위에서 내려오지만 스키장 입구에 보면 눈들이 어때요? 보슬보슬하죠? 근데 스키장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타고 내려오는 슬로프에 보면 어때? 맨질맨질해지지. 사람들이 자꾸 타니까 다져지기가 되거든. 빙하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빙하가 형성되기 전 단계를 우리가 만년설이라고 합니다. 만년설은 뭐야? 만년 동안 녹지 않는 눈. 그러면 만년 동안 안 녹으니까 만 1년 되면 녹을까? 만 100년 되면 녹아? 아니지. 여기에서 만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뭐야? 모두라는 뜻이지. 만류, 인력.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당기는 힘. 마치 그런 만년설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내려. 근데 눈이 내렸는데 우리는 부산 같으면 눈 오면 금방 녹잖아. 근데 눈이 내렸는데 녹지 않고 그 위에 또 다른 눈이 쌓여. 얘들이 녹지 않았는데 또 다른 눈이 쌓여. 눈 쌓이면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엄청 무겁습니다. 막 눈 1m씩 쌓이면 안에 갇히면 못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다져지기가 되니까 밑에 있는 눈은 점점 치밀해지겠죠. 그래서 엄청 단단한 얼음이 되는 게 빙하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간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러 간다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운동화 신고 갈 수 있어? 아니죠. 등산화에 아이젠까지 다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큐를 봤을 때 얼음 위를 걸어가, 눈 위를 걸어가? 눈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눈이 내려 있고요. 밑에가 다져져서 얼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 밑에 빙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가다가 그 사이에 뾰족한 골짜기에 빠지면 얼음 사이에 부딪혀서 다치거나 죽잖아. 그게 크레바스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맞아? 그러니까 밑에는 다 얼음이고 위에는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빙하가 대륙 빙하는 뭘까? 대륙에 있는 빙하니까 이건 어떤 지역에서 형성되는 빙하다? 북극, 남극. 북극, 남극은 높은 산에 안 가도 그냥 땅에 다 얼음이죠. 그래서 얘는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에서 형성되는 빙하가 대륙 빙하야. 근데 우리 에베레스트는 어디에 있어? 인도 네팔에서 넘어가죠. 맞아. 네팔 카트만두 가가지고 거기서 이동해서 들어가잖아. 인도는, 네팔은 추운 데야, 더운 데야? 네팔 지역 추운 데야, 더운 데야? 더운 데지. 근데 그 위에 에베레스트 갈 때는 어때? 엄청 두꺼운 걸 입고 가죠. 그럼 뭐야?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대륙간에서 기온은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지죠.
계속 올라가니까 추워져서 얼음이 녹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산악빙하는 고산지대에서 만들어지는 빙하. 그러니까 산악빙하라는 거는 높은 산악 지역에서 온도가 낮아서 눈이 내렸을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빙하를 산악빙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빙하가 1.73%이니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고체 상태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OX. 물인데 고체 상태래.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육지에 존재하는 물이니까 이건 담수고, 담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빙하죠.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빙하니까. 그러니까 빙하는 고체 상태가 맞죠. 그래서 이 말은 O이다. 근데 보기에서 이걸 O냐 X냐 할 때 아이들이 X를 많이 했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지하수는 어떻게 만들어져? 지하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가 오면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저장되는 게 지하수 아니야? 그지? 근데 지하수가 양이 많아요? 우리가 하천수나 호수나 하천수 이런 것들이 양이 많아요? 지하수가 양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수를 쓰다가 모자라면 뭘 써? 지하수를 쓰지.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우리가 엄청 많이 팠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현무암으로 돼 있단 말이야. 현무암의 특징이 뭐였어요? 구멍이 많아 적어. 많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죠. 근데 다공질의 현무암이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지하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 삼다수. 맞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는 물, 지하수에서 퍼올려 올린 생수가 제주 삼다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지하수의 장점은 뭘까? 써도 강수에 의해 계속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하천수 쓰고 부족하면 두 번째 지하수 쓰고, 그지?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뭘 쓰고 있어요? 해수를 쓰고 있죠. 어떻게 해서? 해수를 담수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거 우리 부산에서는 어디에? 기장에서 요거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하천수를 쓰는데 하천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하수를 썼는데 지하수가 채워진다고 해서 너무 무작위로 쓰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싱크홀이 생겨.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닷물이 무한히 많잖아. 육지에 비하면. 그지?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용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지하수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 그 두꺼비집 만들어 봤어? 모래 손등에 쌓아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거. 근데 두꺼비집을 지어서 손을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잘 지었어. 그래서 손을 싹 뺐어. 그래서 두꺼비집이 잘 만들어졌어. 이 두꺼비집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대? 한꺼번에 옆으로 쓰러져? 아니면 어떻게 돼? 두꺼비집 가운데가 뽕 내려앉을걸?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가운데만 구멍이 뽕 생겨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래? 내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이 빼져버리면 밑에 구멍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위에 받치고 있는 게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니까 이 밑에 받칠 게 없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무너진단 말이야, 두꺼비 집이. 근데 싱크홀이라는 게 뭐야? 싱크, 가라앉지. 가라앉아서 뭐가? 홀, 구멍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수가 밑에 토양 속에 지하수가 팽팽하게 차 있었는데 우리가 그 지하수를 자꾸 꺼냈었는데 비가 잘 안 와서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빈 동공이 생기겠죠. 그럼 그 위에 놓여있던 땅이 꺼지겠지. 그래서 싱크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막 건물 지으면 지하 몇 층까지, 지하 3층, 4층, 5층까지 막 짓잖아. 근데 그런 보강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빈 부분이 생기면 거기가 하중을 못 받아서 푹 가라앉으면 싱크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 자, 요까지 필기를 해보세요. 자, 요까지 필기합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는 자원으로서의 물이야. 자원. 그러면 자원이 물이 되면 수자원이 되겠죠. 우리 저쪽에 수자원 공사 있잖아. 한국 수자원 공사. K-워터. 맞지? 그러면 이 수자원에서 종류가 4가지가 있어.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이 어디에 사용하는 물 같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산업국가잖아? 그지? IT 산업국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농업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천 유지용수. 세 번째가 생활용수. 네 번째가 뭐다? 공업용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농업용수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 같아? 작물을 기르고 그 다음에 작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 키우고 하면서 쓰는 물, 그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용하는 양 중에. 그러면 하천 유지 용수는 뭘까? 만약에 가뭄이 들었는데 강이 바짝 말라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하천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충해주는 물, 그때 사용하는 물이 하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야. 그러면 생활용수는 뭐겠어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씻고 빨래하고 밥해 먹고 청소하고 이럴 때 쓰는 생활용수. 그 다음 공업용수는 뭘까, 얘들아?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뭐야?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이나 아니면 금속 정형 같은 거 하는 애들은 뜨거운 금속을 또 물에 담궈서 식혀가지고 두들기지. 그럴 때 식히고 하면서 사용하는 물이 공업용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순서대로 적어준 이유는 사용하는 양적 관계에서 농업용수 제일 많고 뭐가? 아직은 공업용수가 제일 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145쪽 교재 145쪽 보세요. 자, 중간에 보면 진한 색깔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점점 적어지겠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펑펑펑 나오고 화장실에서도 세면대에서 손 팍팍 씻고 변기물 빵빵 내려도 우리 집에 물 잘 나오는데 우리가 왜 물 부족 국가예요? 그거는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물 부족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돼요. 선생님도 가끔 양치할 때 물을 켜놓은 상태로 양치를 하면 양치가 더 잘 돼, 이상하게.
그래서 켜놓은 상태로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칫솔질 하는 동안에는 수도꼭지 잠궈야 되고. 그래서 진짜 물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지구에 가장 위험한 천적은 인간들이거든. 인간들만 없으면 지구는 아주 완벽한 상태로 자연 재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줄 쳐보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여 삶의 질이 향상. 그러면 삶의 질이 향상되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필요한 물의 양이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적어지니까 뭘 해?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자, 밑에 지하수의 장점 줄 쳐보세요. 뭐야? 담수 중에 두 번째로 많았죠. 첫 번째가 빙하, 두 번째가 지하수. 그러니까 담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리고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제일 좋죠. 뭐야?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 채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하수의 가장 좋은 점 뭐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담수다. 또 간단하게 정수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왜? 누구와 비교해서? 바닷물은 담수화하려면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수는 간단하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빗물이 스며들어서 채워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밑에 봐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 줄 쳤습니까? 오염 발생. 그죠? 그래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줄 쳐보세요. 밑에 해수의 담수화, 댐 건설, 빗물 저장 이런 것들이 수자원을 늘리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는 뭐 적을 건 없지?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하면 거의 끝납니다. 자, 두 번째가 수권 말고 해수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가 해수의 성질을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가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듣고 필기해야 돼. 잘 봐야 됩니다. 자, 연직 분포라는 거 선생님이 맨날 지구계 할 때 지구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였어. 직권은 뭐야? 직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층을 이루고 있죠. 기권 뭐야? 기권.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4개의 권으로 나뉘었죠. 층상을 이루고 있죠. 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보세요. 수권에서 이 X축이 수온이면 Y축이 뭐 깊이나 아니면 뭐 압력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런데 해수가 온도가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누굴까? 해수의 온도는 누구 때문에 올라갈까? 누구? 우리 기권에서 지표에 있는 대륙권의 가장 대륙권 아래쪽이 제일 뜨거웠던 이유가 뭐였어요? 뭐였어? 기억 안 나? 태양빛이 지표를 달구면 뜨거운 지표 위에 놓여있는 대기가 가장 뜨겁고 그 열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전달되니까 기온이 낮아졌죠. 그럼 봐봐. 여기서도 뭐가 있겠어? 여기서도 태양이 태양빛을 막 주겠죠. 그럼 어디가 뜨거워질까요?
해수의 표면이 뜨거워질까요? 깊이 들어가면서 뜨거워질까요? 해수의 표면이 뜨겁겠죠. 그래서 해수의 표면이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다? 표층 수온이 높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표층의 수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 때문이다. 그럼 얘들아, 안으로 들어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적게 들어가겠죠. 그럼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런데 일정한 깊이까지는 수온이 낮아지지 않더라. 왜 그럴까? 바다에 서 있으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 바다에 서 있으면 뭘 느껴? 바람을 느끼죠. 철썩철썩 파도가 치죠. 맞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 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았어. 그리고 차가운 물을 담았어. 뜨거운 물은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두면 얘가 섞이겠죠. 그지? 근데 가만히 두는 것보다 어떨 때 빨리 섞여? 손으로 저어주면 물이 빨리 미지근한 물로 섞이죠. 그렇게 바닷물을 누군가 거대한 거인이 바닷물을 섞어주듯이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 바람이야. 바람. 그래서 일정한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한 영역을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깊이까지 수온이 일정하다면 그러면 그 이상은 바람이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겠지. 그럼 바람이 작용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수온이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수온이 쭉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우리가 수온이 약해지는 수온 약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깊은 바다는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그럼 여기는 아주 깊은 바다니까 심해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혼합층은 왜 혼합층일까? 혼합이 뭡니까? 혼합이 영어로 하면 뭐야? 믹스가 뭡니까? 섞는 거잖아. 그러면 혼합층 첫 번째 수온이 이거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 안 한다. 이 말은 뭐다? 일정하다. 왜 일정합니까? 수온이 왜 일정해요? 뭐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기 때문이다. 혼합층. 됐습니까? 자, 혼합층의 두 번째, 계절이나 위도에 따라 깊이가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혼합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수온 약층. 얘들아, 봐봐. 수온 약층은 이 위에는 수온이 높죠? 그쵸? 근데 이 밑에는 수온이 어때요? 낮죠? 그러면 차가운 게 아래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으면 섞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수온 약층의 특징은 뭐다? 첫 번째, 매우 안정한 층이다. 우리 대륙권에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권에서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한 층이라고 했어. 왜 안정한 층이야?
성층권 10권은 안정한 층이야. 뭐가 안 일어나? 대류. 매우 안정한 층이라는 말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위아래를 차단시켜 주는 거잖아. 안 섞이니까.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어떤 정보 전달이 가능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혼합층과 수온 약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도와줄까 차단할까? 에너지 교환을 도와줘. 안 하게 해줘. 안 섞이니까. 안 섞이니까 안 하게 하겠지. 그래서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다. 됐습니까? 심해층은 뭐다? 첫 번째, 깊이에 따라 수온이 변화하지 않는다. 일정하다. 수온이 왜 일정할까? 얘들아, 우리가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 있으면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어? 따뜻한 물이 아래에 있어?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차가워서 무거워서 아래에 있는 물들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차고 무거운 성질의 물이다. 자,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끝났어요. 자, 근데 이봐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아직 그리면 안 돼. 자, 이봐. 여기에서 이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지만 이 노란색을 선생님이 중위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말고 적도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 적도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있는 중위도보다 기온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기온이 높다는 말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안녕. 우리 수업하는데. 네? 수업하는데. 괜찮아? 응. 수온이 높을까, 낮을까? 중위도 지역보다 적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강하다는 말이니까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이 높은 데서 시작합니다. 근데 적도 지역은 바람이 강해 약해. 적도 무풍지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적도는 무역풍이 불고요. 중위도는 편서풍이 부는데 편서풍이 훨씬 강해. 그럼 무역풍이 더 약하니까 이 편서풍에 의한 중위도보다 무역풍에 의한 저위도는 혼합층의 깊이가 깊을까 얕을까? 약한 바람이면 많이 섞을 수 있을까? 조금 섞을 수 있을까? 조금 섞겠지. 그래서 혼합층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리고 쭉 떨어지면 심해층의 깊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저위도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북극 지역 가봐봐. 남극 지역 가봐봐. 남극 지역이나 북극 지역은 바다 표면에도 얼음이 떠 있죠. 추워 안 추워? 추워. 그래서 극지방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고위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퀴즈를 한번 내볼까?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유추해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고위도의 이 온도, 심해층의 온도는 약 몇 도 정도일까요? 0도? 0도.
또 몇 도 정도 될까? 힌트. 얼음이 무거워, 물이 무거워. 얼음이 어느 온도는 0도. 얼음보다 물이 무겁습니까? 물보다 얼음이 무겁습니까? 누가 더 무거워? 몰라? 대답해봐라. 태윤아, 누가 더 무겁노?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떠, 물이 떠? 얼음이 뜨지. 그러면 누가 더 가벼운 거야? 얼음이 더 가볍지. 그러면 0도보다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심해층의 온도를 우리가 약 4도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물의 상태 변화에서 4도씨 배웠잖아. 4도씨는 물의 뭐가? 밀도가 최대인 온도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차고 무거운 성질이라고 했잖아. 이 무겁다라는 말은 뭐야? 밀도가 크다는 얘기지. 밀도가 밀도가 최대인 온도가 4도씨라서 심해층의 온도는 약 4도씨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위도의 특징은 뭐야? 표층 수온은 중위도보다 높지만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의 깊이는 좀 얕다. 고위도 지역은 뭐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다? 심해층만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 그림을 수평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0도, 적도겠죠? 그러면 여기가 90도 N, 북극지방이겠죠? 북반구. 맞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자, 여기가 90도 S, 남반구 지역이죠. 그지? 그러면 여기 한 60도 지역에, 한 60도 지역부터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층일까요? 여기가 혼합층. 여기 가운데가 수온 약층. 그리고 이 모든 영역들이 다 뭐가 될까요? 심해층이 됩니다. 아까 저기에서 고위도 지역은 혼합층이나 수온 약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다 심해층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중위도 지역과 저위도, 적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와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를 보니까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껍죠? 왜 그럴까? 이 중위도는 강한 편서풍에 의해서 혼합이 많다는 얘기고, 여기 저위도 지역은 약한 무역풍에 의해서 혼합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의 성질은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리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염분이라는 겁니다. 자, 염자는 우리가 소금, 염, 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배추도 김치 담기 전에 뭐해? 절이는 작업을 하지. 그지? 그리고 뭐 젓갈 같은 것도 염장을 한다. 소금에 절인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해수는 아까 담수는 담백한 물이라고 했어. 짠맛이 없는 물. 근데 해수는 짠물이잖아. 그래서 그 짠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염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염류라고 하는 게 있어. 염류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인데 뭐가 녹아있을까요? 염류들은 그냥 바다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게 NaCl. 자, 이제 여러분들 화학 반응식 읽을 수 있죠? 화학식. NaCl 뭐야? 염화 나트륨. 맞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뭐가 많아?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칼슘. 그 다음에 뭐 황산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등, 2등, 3등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죠. 1등 염화 나트륨,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 아니야? 그래서 소금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바닷물은 짠맛이 납니다. 맞죠?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황산 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염류들은 이렇게 녹아있는 물질들을 염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제목이 염분이잖아요. 그럼 염분은 뭐냐? 염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마다 물 100g에 대해서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랐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용해도. 맞지? 물 100g에 대해서 용질이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을 온도에 따라 나타낸 게 용해도였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염분도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염분은 바닷물 기준이 우리가 용해도는 물 100g 혹은 용매 100g이라면 염분의 기준은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총량입니다. 근데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이 염류들의 총량은 해봐야 g입니다. 그러면 염분이라는 거는 염분은 바닷물 1kg 분의 염류의 총량, 염류 총량 g이지. 그럼 봐봐. 킬로그램 분의 g은 몇 분의 1이야? 1000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1000분의 1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하면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PSU라는 단위가 나와요. Practical Salinity Unit. 실용 염분 단위. 그래서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알게 된 단위란 뜻이야. 근데 옛날에는 1000분의 1, 얘들아 우리가 100분의 1은 퍼센트라고 얘기하지. 1000분의 1 단위는 수학에서 퍼밀이라고 얘기한다. 봐봐. 100%. 이게 100%니까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0 두 개의 숫자 1 하나 퍼센트야. 1000분의 1은 1000이니까 1 하나 있고 0이 3개잖아. 그래서 0에 3개 해서 이걸 우리가 퍼밀이라고 읽었는데 수학에서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에서 이 퍼밀 나옵니다. 근데 지구과 과학에서는 더 이상 퍼밀 단위를 쓰지 않고 뭘 쓴다? PSU 단위를 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염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퍼밀 단위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뭐다? PSU 단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염분은 사실 몇 개 할 게 없는데, 자, 이 첫 번째에서
자, 첫 번째,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염분이 어떻게 하면 짜지고 싱거워지고 하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입니다. 자, 1년 동안 증발이 된 양과 강수가 일어난 양의 차이야. 증발이 많으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발이 커, 강수가 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누가 더 많다? 증발량이 많다. 그러면 물이 많아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지.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녹아있는 염류들의 양은 똑같은데 증발이 많이 됐어. 그러면 물이 적어졌으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져, 연해져? 진해지겠지. 그래서 염분이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아졌다는 말은 강수량이 많다는 말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염분이 낮아집니다. 자, 이거는 예시가 뭐냐면 적도 지역이랑 중위도 지역을 비교하면 염분이 누가 높을까요? 적도랑 중위도랑. 어디가 높게? 얘가 높아요. 적도는 우리 뭐 있어? 적도는 증발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적도에는 뭔 기가 있어요? 우기. 비만 계속 오는 우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도는 뭐냐면 증발량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강수량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근데 중위도 지역은 고압대였지. 중위도 고압대. 그러면 중위도 지역은 고기압이니까 비가 많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비가 안 오지만 그거보다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증발이 조금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비가 더 조금 오는 게 중위도거든. 되겠나? 자,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수의 유입이 있습니다. 담수의 유입, 담수는 뭐야? 짠물이야, 안 짠물이야? 안 짠물이지? 그러면 담수가 플러스가 됐어. 담수가 플러스가 되면 염분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낮아져? 원래 안에 들어있던 염류들은 그대로인데 담수가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물이 많아졌으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빠졌으니까 염분이 높아지겠죠. 이해돼? 이거는 무슨 예가 있냐면 동해하고, 자, 여기 서해와 동해,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지형은 이렇게 생겼거든. 동쪽이 높아. 동고 서저의 지형이야. 맞지? 태백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럼 비가 와. 비가 오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가겠어? 동해와 서해 중에? 동해는 비탈지고 서해는 이렇게 돼 있어.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어? 서쪽으로 많이 흘러나가겠죠. 비탈이 약한 쪽으로. 맞아. 그래서 동해가 서해보다 염분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서해는 담수의 유입이 어떻다? 많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담수 유입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결빙과 해빙입니다. 여러분들아, 얼음이 우리가 설탕물에서 얼 때는 설탕도 같이 얼어, 물만 얼어? 소금물에서 얼 때 소금도 같이 얼어, 물만 얼어? 물만 얼어.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빠삐꼬. 꼭지 딱 떼면 위에 어때? 찐득한, 완전 찐득한 초콜릿 같은 게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당분들은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그래서 농도가 높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빙이 일어난다는 말은 얼음이 얼다는 뜻이지. 얼음이 얼면 염분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해빙은 빙하가 녹는다는 뜻이지. 녹으면 담수가 유입되잖아. 빙하는 담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북극 지역에서 결빙과 해빙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북극 지역에서 결빙과 해빙을 보면 결빙이 일어났을 때 염분이 더 높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요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요까지 또 필기해 봅니다.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염분의 공식. 됐습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일단 무슨 법칙이 나왔다는 말은 계산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해봐. 앞에 보세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 이 뜻을 적으면 뭐냐면 염료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이것만 보면 염료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면 염류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일까? 그래서 이 염류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만 이 염류들 사이의 비 앞에 뭐가 있냐면 염분이 다르더라도 염류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정의에 대해서는 염분 양이 다르더라도 염류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계산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A 바다와 B 바다가 있어요. 자, A 바다와 B 바다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은 게 NaCl이라고 했고 MgCl2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만 비교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염분이라는 건 뭘 염분이라고 했어? 염분은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총량이 염분이라고 했죠. 맞아. 그럼 봐봐. A 바다의 염분은 30psu예요. B 바다의 염분은 40psu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서 첫 번째는 염분의 비가 염류 사이의 비와 같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 대 B가 3대 4의 염분비였잖아. 그러면 NaCl에 대해서 A 대 B도 3대 4. MgCl2에 대해서도 A 대 B가 3대 4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A 바다에 NaCl이 24g이 들어있어. 그러면 여기 Xg은 얼마가 들어있어야 될까? 3대 4니까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32g.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 X는 32g이 되겠죠. 되겠어? 이래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되겠나? 이해됐어? 그러면 또 다른 두 번째는 염분이 달라도 뭐다? 염류들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여기가 24g이고 MgCl2가 3g이라면 자, 여기에서 A 바다에서 NaCl 대 MgCl2가 몇 대 몇이에요? 24대 3이니까 몇 대 몇이야? 8대 1이죠. 그러면 B 바다에서 지금 NaCl 대 MgCl2도 몇 대 몇이다? 8대 1이다. 그럼 NaCl이 몇 g이었어? 32g이었지. 그러면 MgCl2는 몇 대 몇? 8대 1이 되려면 얼마? 4, 8에 32니까 X가 4g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Y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 Yg은 얼마? 4g. 그럼 봐봐. A바다, B바다 전체 비율이 3대 4니까 28대 32, 3대 4 맞죠? 3대 4, 3대 4 맞죠? 자, 24대 3이 8대 1이니까 32대 4가 8대 1이 맞죠? 이런 의미란 뜻이야. 염류들의 총비가 각각의 염분들의 비와 같고 한 바다에서 염류들의 비는 염분이 다르더라도 염류들의 비와 같다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149쪽 보세요. 149쪽에 보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 계산하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염분은 이 염분이라고 하는 건 바닷물 1kg에 대한 염류의 g이었으니까 만약에 바닷물 2kg에 대해서 하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바닷물 500g에 대해서 하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용해도에서 용매의 양이 200g일 땐 2배, 용매의 양이 50g일 땐 2분의 1배. 이거랑 똑같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해도의 계산과 비슷해. 그래서 24대 32를 구하는 것과 24대 3과 32대 4를 구하는 거의 비를 두 가지에서 비가 일정하다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하고 149쪽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풀이는 나중에 따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